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뛰어날 사람은 뚜렷한 기질을 갖춰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뚜렷한 기질이란 사람을 웃게 하고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신비한 매력을 말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일부러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명품을 휘두르거나 과시하는 인위적인 멋부림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그 사람 본연의 매력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여러분도 그런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 이제 인복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테니까요. 바로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이 책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전해지는 부자 수업에 대해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에서 개설한 인생학 강의에서 매력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가르치는 인생학 강의라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당신 최고의 명함이다. 1957년 독일의 심리학자 루친스는 짐이라는 학생 관찰을 통해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심리 실험을 했다. 실험 1. 짐은 2명의 친구와 따스한 햇볕을 쬐며 문구점에 갔다. 문구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짐은 점원이 자신을 알아보길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실험 2. 짐은 학교에서 홀로 나와 햇살이 내리쬐는 대로의 그늘진 쪽으로 걸어갔다. 절대 다수가 실험 1의 짐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험 2의 짐을 내성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 두 단락을 함께 보여주면 먼저 등장한 단락으로 짐의 인상을 판단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중 어떤 단락을 앞에 두는지에 상관없이 나중에 보여준 단락의 영향력이 작았다. 이를 심리학에서 첫인상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을 평가할 때 주관적인 첫인상이나 어떤 특징에 의존한다. 이미지나 지위와 역할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은 처음 몇 초 만에 당신을 판정한다. 첫인상은 선명하고 강렬하고 잊기 힘든 것이다. 상대는 당신의 첫인상을 기록으로 보관해두고 이후 당신의 모든 행동을 첫인상과 결부하거나 첫인상에 끼워 맞춘다. 첫인상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영원히 없다.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면 상대는 두 번째 만남을 반길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첫 만남에서 태도가 별로였거나 매우 나빴다면 노력을 들이지 않는 이상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하기 힘들다. 누구를 만나든지 첫인상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첫인상으로 상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완전히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본능적으로 첫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좋은 첫인상을 남겨라. 사소한 말과 행동이 당신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좋은 친구와 많은 발전 기회를 얻지만 잘난 체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다.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복장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와 성실하고 진지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도 절대 잊지 말자. 그것이 당신이 걸친 그 어떤 명품보다 더 값지다. 신사다운 매너도 필요하다. 매사에 예의 있고 격식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자. 하버드 대학의 명예학생이자 과학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사람의 행동거지와 용모는 한 사람의 외재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주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 특히 첫 만남에서 상대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임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한다. 첫인상은 당신의 최고의 명함이다. 상대방과의 공통점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반영한다. 당신의 언어와 눈빛 등은 상대에게 우호적인지, 대화를 나누길 원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한다. 상대방에게 거절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거만하고 도도한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1860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링컨은 재벌가 더글라스와 선거에서 각축을 벌였다. 더글라스 측 사람들은 홍보와 연설을 위해 호화로운 경선 기차를 마련해 재력을 마음껏 과시했다. 그 가난뱅이 링컨에게 재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이에 공화당 사람들은 링컨의 가난한 배경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러나 링컨은 더글라스의 재력 과시에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들이 마련해준 낡은 마차에 올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경선 연설을 했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새 아들이 제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빌린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3개, 구석에는 큰 책꽂이 하나가 있고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누구나 자세하게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만이 저의 의지이고 희망입니다. 링컨의 연설은 많은 서민층의 유권자를 감동시켰다. 그들은 링컨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받았고 망설임 없이 링컨의 편에 섰다. 사람들은 공통점이나 비슷한 구석을 발견할 때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사람 효과라고 한다.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자기 사람 사이의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면 교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친화력을 발휘해 서로 자기 사람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곡고화과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곡조가 지나치게 어려워 따라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근엄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서 바라볼 뿐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친근함을 주는 존재가 돼야 다음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친화력을 높여보자. 공통점은 학연, 혈연, 지연, 그리고 부부의 인연, 직장의 인연 등의 관계나 지향점, 흥미, 취미, 이익의 공통점 같이 단체나 조직에 소속된 관계 등 다양하다. 공통점과 친절함을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이 형성된다. 대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친화 효과를 이용한다. 공통점에서 대화의 화제를 찾아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친해지는 상대를 좋아하게 마련이다.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대인관계에서 솔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데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한 가지는 가식이고 하나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다. 가식적이고 표리부동한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행동을 장기간 지속하면 신뢰와 우애를 잃는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기 어렵다. 솔직하고 성실한 건 개방적이면서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드러낸다.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은 가식, 투정, 질투, 의심, 허영심, 비겁함 등을 깨끗하게 벗겨내는 것이다. 소개팅을 하는 남녀가 호숫가에서 만났다. 170cm 정도의 키, 까무잡잡한 피부, 깔끔하지 못한 옷차림의 남자에게 여자는 실망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냉랭하게 굴었다. 그녀의 마음속 백마탄 왕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소탈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여자는 자신처럼 예쁘고 다재다능한 사람과 이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의 냉담함을 느꼈지만 민망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대화하면서 여자는 남자가 생각만큼 싫지 않았고 못생긴 외모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점점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연애는 해보셨어요? 한 번이요. 차였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가 맴돌아요. 순간 여자는 우롱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고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떴다. 다음날 여자는 남자에게서 꽃다발과 편지를 받았다. 제게 실망하신 거랍니다.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금의 티끌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편지는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사람에게는 4가지 심리적 공간이 존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두 아는 개방구역, 다른 사람은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맹목적 구역,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은 적 없는 비밀구역,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알지 못하는 미지구역이다. 미국의 한 사회심리학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와 마음의 창을 활짝 열 수 있는지에 따라 소통의 효과가 다르다고 했다. 솔직하고 성실한 것은 단점을 드러내지만 쉽게 상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개방 구역을 넓히면 기대한 교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효과적인 교제를 하려면 최대한 개방 구역을 넓히고 맹목적, 비밀, 미지의 3구역은 축소해야 한다. 개방 구역을 넓히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효과적인 교제 기술이다. 대인관계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서 당신이 개방하는 만큼 상대도 그만큼 개방한다. 다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자. 긍정적인 피드백과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은 스승과 제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제관계는 친구관계의 확장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플라톤을 친구로 삼아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친구로 삼아라.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진리를 친구로 삼는 건 하버드 대학에서 강조하는 현명한 행동이다. 진리를 사제 간 소통의 다리로 삼고 개방구역을 넓혀서 서로 솔직하고 성실한 교제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다. 책임감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가 세계적으로 업적을 세운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61명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좋아하지 않은 영역에서 그처럼 큰 성과를 거둬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박사는 뉴욕 증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수잔을 찾아가 인터뷰했다. 대만의 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수잔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평생 음악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자신의 전공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다. 졸업 후 추천으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MBA 과정을 공부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이수한 뒤 미국 증권업계의 풍운하가 되었다. 그렇지만 수잔은 여전히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음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름다운 만약이니 저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박사는 다시 물었다. 전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죠? 지금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저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책과 직분이 있으니까요. 좋든 싫든 마주해야 하는 일이라면 대충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이자 제 자신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요. 책임감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책임은 무수한 기적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이 있다. 이때 원망, 부정, 나태함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 나아가야 할 길에서 장애가 된다. 어차피 선택을 바꿀 수 없다면 책임을 다하고 전념하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현명함과 고상함을 위해서니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비겁하게 남을 속여 자신의 실수를 가리고 처벌을 피하면 일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진실이 수면 위로 올랐을 때 당신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하버드 대학 출신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우리는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모두와 국가, 세계에 대한 의무가 모든 미국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보다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은 필수적이다. 회피하려 든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바로 색깔이 변하지만 넓은 바다에 떨어뜨리면 바다는 여전히 푸른 바다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용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보리는 위를 향해 뻗어가고 다 익은 보리는 아래로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한 이 말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자신의 잠재의식과 그의 행동 반경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별거 아닌 존재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인품과 덕성에 밀접하게 관련된 명성과 지위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부와 권력을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으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조 루이스는 전설적인 헤비급 권투 선수다. 그는 연속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상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루이스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2001년 4월 남아프리카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전에 출전한 루이스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루이스가 무난하게 챔피언 자리를 방어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정도의 무명인 라마에게 충격적으로 패하면서 권투 황제라는 칭호를 넘겨주었다. 이 경기 결과로 권투계는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라마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챔피언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라마는 원래 시건방졌는데 루이스를 이긴 후 점점 더 거만해졌다. 라마는 건방지고 무례한 말들을 루이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놓고 했지만 루이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더욱 기고만장해진 라마는 공공연하게 루이스를 겁쟁이라고 폄하했다. 라마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TV에서 루이스는 이미 지는 해고 나야말로 진정한 권투 황제입니다. 라며 계속해서 도발을 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루이스는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의 기량, 속도, 기술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을 했다. 마침내 7개월 후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경기 시작 전부터 라마는 자신에게 패했던 루이스를 얕보고 조롱했다. 루이스는 그동안의 겸손한 태도를 내려놓고 재빠르게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라마는 4라운드를 버티지 못하고 루이스의 묵직한 스트레이트 한 방에 녹다운되고 말았다. 쓰러진 라마는 일어나지 못했고 루이스는 다시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넓고 아득한 우주에서는 큰 바다에 던져진 좁쌀처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먼지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안 된다. 모두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보이는 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은 평등하고 하늘은 공평하다. 저의 얕은 견해일 뿐이니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가 끝날 때마다 덧붙이는 말이다. 세계 인류 대학의 교수조차도 이렇게 겸허하다.
진정으로 나의 미흡함과 세상의 위대함을 이해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내가 가진 패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마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 패를 꺼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다. 사랑에는 조금의 이기심이 필요하다. 물불 가리지 않고 바치기만 하면 결국 더 상처받는 건 당신이다. 개인적인 공간과 신비감이 있어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는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지 않아야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라고 적혀 있다. 여러 연애 관련 서적에서도 상대에게 너무 빨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내 사람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대하라고 조언한다.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비감은 필요하다. 마지막 베일이 쉽게 벗겨지면 당신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능력과 가치를 잃게 된다. 이게 내 전부예요.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해양에 관해 연구하던 어느 과학자가 무리를 지어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발견했다. 그는 물고기들이 아주 민첩하고 뛰어오르는 것에 능숙했기 때문에 뛰어난 탈출 능력을 지녀서 포식자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관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물고기는 위험에 처해지면 서로 앞다투어 수면을 향해 뛰어올랐기 때문에 포식자들은 금방 이 규칙을 알아챘다. 포식자들은 일부러 교란 작전을 펼쳤다. 함정에 빠진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만약 수면 위로 뛰어오르지 않고 물고기만의 민첩함으로 도망쳤다면 그처럼 쉽게 포식자의 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물고기처럼 충동적이고 예민하며 판단력과 인내심이 부족해서 첫 만남에서 상대에게 모든 패를 다 보여준다. 물론 신비감을 유지하면서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먼저 당신이 패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에는 이성적인 계산과 사고가 필요하다. 한 걸음 빨리 내딛는 것은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마지막 패를 펼쳐라. 그 패에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킬 힘이 있을지 모른다.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실이자 유일한 사실은 마지막 패를 너무 일찍 펼치면 삶에서 궁금증과 의미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 손에서 놀아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지 못하듯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인생의 열쇠는 당신에게 있다. 자신의 가는 걸음을 측정해서 어디로 갈지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수단을 꺼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말자.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능은 진정한 재능이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사귀고 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람이다. 속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사람과 사람의 교제는 실제로 접촉하면서 이루어지고 한두 번의 교제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매력 없는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고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까 기대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매력이다. 자신을 낮추고 신임을 얻어라. 우리는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말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보여주지 마라 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절대 지지 말고 매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다. 잘난 체하고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는 결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적절하게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건 생존 지혜이자 성공 수단이다. 당신이 강자라면 적당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당장 약자로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존경과 경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가 당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중국의 작가 선총원은 글을 잘 썼지만 강의가 너무 재미없고 평범했다.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내 강의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코는 골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강의가 지루하다는 약점을 직접 드러냈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은 있게 마련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의 이해와 포용을 얻는다. 반면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약점을 감추려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산다. 가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훌륭한 생존의 지혜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벽돌 공장 사장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부를 모집했다. 한 달 안에 벽돌 10,000장을 굽는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은 정식 직원으로 인정하고 개수에 따라 임금과 보너스를 책정하겠다고 했다. 이때 딕이라는 청년이 3일 동안 일하면서 매일 벽돌 500장을 구워냈다. 사장은 다른 인부들에게 그를 칭찬하면서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켜 세웠다. 딕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사장님, 내일부터는 지금보다 매일 200장씩 더 만들 수 있으니 임금과 보너스나 더 줄 준비를 해두세요. 그렇게 말한 딕은 기분 좋게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식당 바닥에 딕의 그릇과 수저가 나뒹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딕은 영문을 몰라 몹시 분노했다. 그러다 불현듯 자신의 말과 행동이 동료들의 불만을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딕은 벽돌 만드는 수량을 동료들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며 말했다. 사장님, 처음에는 하루에 500~600장씩 벽돌을 만드는 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일하고 나니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힘들게 일해서 한 달 동안 9,000장 넘게 만들었지만 10,000장을 채우지 못해 정식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딕의 말을 듣고 난 사장은 기준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정식 직원이 될 기회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딕은 동료들에게 업무 효율을 높일 방법을 전수하면서 모두가 목표량 이상으로 임무를 완성할 수 있게 돕는 등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동료들도 딕을 다시 보게 되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그에게 의견을 구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보여주기에 급급해한다. 그런데 자칫 바라는 바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태도는 자신과 새로운 동료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버린다. 동료들 사이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적당하게 약함을 보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모두의 호감과 신임을 얻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 물론 약함을 보여주는데도 적정선이 있다. 습관적으로 혹은 자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다. 매사에 뛰어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재능을 보여줘야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당신은 이 지점에서 대체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딱히 정답은 없다. 그때그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적절하게 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생존 지혜이자 성공을 쟁취하는 수단이다. 잘남을 뽐내거나 자만하지 말고 유연하고 친화력 있는 강자가 되자. 일단 약자의 태도로 일을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해지려고 다가올 것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자는 더욱 강해질 수 있고 약자는 심리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똑똑함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라. 미국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어린 시절 말수가 적었는데 가끔 내뱉는 말도 어리숙했다.
친구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해리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5달러짜리 동전과 10달러짜리 동전을 바닥에 던져 해리슨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해리슨은 2개의 동전을 보고 반나절 생각한 끝에 5달러 동전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해리슨이 5달러와 10달러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라며 포복 절도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해리슨을 놀렸고 해리슨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망을 깨지 않게 매번 5달러짜리 동전을 주었다. 아들이 놀림당하는 모습이 속상했던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5달러짜리와 10달러짜리 동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앞으로는 10달러를 주우렴. 해리슨은 웃으며 말했다. 구분할 줄 알아요. 10달러 동전을 줍는다면 더는 제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진정한 바보는 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았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일부러 어리숙한 모습으로 경쟁자들의 경계심을 없애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경쟁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진짜 그의 모습으로 생각해 그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없고 정보를 알아내기도 어렵다. 그 결과 어리숙한 척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경쟁자들의 계략을 피할 수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54살의 나이에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다. 젊은 나이에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 모두 의구심을 제기했고 러시아 공산정권의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미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급진 사상을 가진 지도자인데 내각 명단을 결정할 때 높은 분과 먼저 상의를 하셨나요? 민감하면서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었고 모두가 고르바초프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기다렸다. 고르바초프는 정색하며 말했다. 이런 장소에서 제 안사람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기자의 의도와 달리 답변이 다소 생뚱맞긴 했지만 고르바초프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장 현명한 답변에 기자는 어쩔 수 없이 박수를 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의 경쟁 상대가 바보처럼 보이길 원한다. 그렇기에 당신의 어리숙한 연기는 상대의 이기적인 심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어리숙한 행동은 때로 당신의 단단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하버드 대학 소통 전문가 브룩 윅스는 여러분의 똑똑함을 돋보이게 하는 건 아무 가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재능을 뽐내지 않고 조금의 어리숙함과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진정한 실력을 드러낸다. 칭찬으로 사랑을 끌어내라.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인정은 칭찬의 한 형태다. 보통 칭찬을 들으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칭찬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국의 대문호 조지 버나드 쇼는 누군가가 나를 축혀 세울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칭찬은 들어도 부족하니까요. 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칭찬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술, 칭찬에는 반드시 진심이 담겨야 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과장해서는 안 된다. 80살의 노인을 혈기왕성하다고 칭찬하는 건 언뜻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아부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정중한 태도로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 얼굴 표정을 정색하거나 말과 생각이 달라서도 안 된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칭찬하면 상대방은 반어법이나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부담을 느껴 더 멀어지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기술 칭찬의 말은 적확하게 해야 한다. 말이나 글이 통하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전혀 반대의 뜻으로 전달되어 원망을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장한 사내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칭찬하면 상당히 터무니없이 들린다. 표현 능력이 떨어지면 웃음거리가 되거나 빈정거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기술,
칭찬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 말고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해야 한다. 칭찬이면 다 오케이를 주장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도 있다. 좋은 점을 한 가지 발견하면 온갖 장점을 만들어내 상대를 추켜 세우는 것이다. 억지로 만들어낸 장점은 당사자조차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감을 준다. 네 번째 기술, 칭찬에도 선을 지켜야 한다. 입에 발린 말처럼 칭찬 빈도가 너무 잦으면 상대는 믿지도 않을 것이며 반감을 느낄 수도 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흥미도 떨어지고 효과도 사라진다.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 칭찬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상대는 당신을 더 인상 깊게 기억한다.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드 라로슈프코는 칭찬은 교묘하고도 은밀한 그러면서도 달콤한 아첨이며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을 자신의 대가라 생각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정함과 뛰어난 판단력을 부각시키려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 가끔은 칭찬의 말이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얕보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포자기해버린다. 이때 누군가가 자신의 우수한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준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사교 현장에서 칭찬은 필수적이다. 칭찬하는 방법을 알면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건 좋은 습관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느끼면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취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보자.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모든 감정은 상호적이다. 칭찬에 능한 사람의 인맥은 비교적 좋다. 영국의 시인 세뮤얼 존스는 칭찬은 황금과 다이아몬드처럼 희박하지만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다. 칭찬을 아끼지 말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